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9명으로 다소 어제보다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IM 선교 회발 집단 감염 등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하던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사전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확진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는 469명이 들었습니다. 국내만 보면 445명. 그러니까 이제 뭐 거리두기를 아마 오늘쯤 조정하는 내용을 오늘쯤 결정할 것 같은데 정부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 발생 환자 숫자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4,500명 정도 발생이 거의 4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거리두기 조정이라든가 설 특별 대책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 정도 숫자라면 아마 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뭐 당국도 그런 그 뜻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정도 더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데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유행이 시작되는 이른바 베이스라인이라 하는 그 확진 환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1차 유행, 2차 유행 이럴 때 뭐 3차 유행 전까지는 대개 100명 정도 안팎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100명이라고 하면 유행이 시작돼, 그러니까 감염이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뭐 1.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100명일 때 1.5인 것과 500명일 때 1.5인 것은 이 숫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500명을 시작으로 해서 유행이 시작된다. 감염 재생산 수가 뭐 1.5 이상 올라간다 하면 1,000명, 1,500명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강한 방역 그 대책을 시행했는데 그 최저점이 4,500명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갖췄다는 것은 다음번 유행에는 상당히 좋지 않고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유행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백신을 맞게 되면 외국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400명, 500명대 정도밖에 못 줄였다는 거. 이것은 조금 불안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당초는 거리두기를 좀 일찍 조정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된 게 결국은 IM 선교 회발 이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IM 그 선교 회발 집단 감염은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총 340명 정도가 확진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규모만 놓고 보면 대단히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시설이 전국에 뭐 30개 가량 분포되어 있고 이 시설들의 운영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 그러니까 삼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외부에 자신들의 정보나 이런 활동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그러니까 과거에 몇몇 종교 시설 집단 감염의 그 운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역마다 N차 감염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다행히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이 아마 방역 당국의 결정을 조금 부정적인 것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IM 선교회 관련해서 감염된 환자 수가 이제 340여 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 특징을 보면은 양성률이 상당히 높고요. 80~90%에 이르는 데다가 또 상당수가 무증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높은 양성률과 이제 무증상 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에 보니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같이 노래 부르기라든지 마스크를 안 쓰고 같이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높은 발병률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 보고처럼 그 미 질병청에서 인용한 자료에서는 그 소아 청소년에서 무증상 감염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아 청소년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어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가 많겠고요. 물론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확률은 좀 적지만은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같이 또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감염되고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이렇게 또 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이제 완화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집단 감염이 추가적으로 N차 전파를 그러니까 우리 거리두기 정도에 따라서 신규 감염이 얼만큼 생기느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늦게 인지했을 때 지역 사회로 얼만큼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거리두기 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 달에 클럽발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때 굉장히 1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음에도 지역사회 N차 전파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요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거리두기 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대규모든 또 10명, 2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든 지역사회 전파 속도를 최대한 저지하고 늦추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또 방역수칙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 어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11월 초에 개편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조금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은 의견을 가지셨습니다. 그 11월 초부터 좀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단 첫 번째는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기준이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베이스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기준이 핵심 지표가 신규 확진 환자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기엔 두 박자 정도 늦는 조치가 되고 그래요. 지난 12월처럼 1,000명, 1,200명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것은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흥미롭게 본 것은 그 21년 업무 보고에 따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 예방 접종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예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금 좀 많이 논의된 것좀 합리적이지 않고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좀 계속 거리두기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조건을 좀 완화해 준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는 보통 한 2, 3주 정도는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까지도 좀 유행 양상을 보고 좀 굉장히 신중하게 완화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었죠.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정은경 청장의 발표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그 예고가 됐었던 것처럼 의료진 먼저 또 그리고 고령층을 먼저 접종하는 것, 뭐 그거는 뭐 다 예상했었던 바로 알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과연 그러면 어떤 백신을 먼저 맞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백신의 공급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제 사실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올해 안에 우리 국민들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틀이 이제 완전히 잡혔다고 보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맞는 시점은 7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가 맞는 겁니다. 그때까지 맞는 인원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 2분기에 맞는 인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뭐 장애인이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이제 65살 이상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돌봐야 하는 인력들,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상반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맞게 되는 7월까지 맞게 되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지금 설계가 짜져 있습니다. 접종센터도 7월이 되면
250개가 완전히 다 완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위탁 기간이야 뭐 준비가 되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백신도 6월까지 1,000만 분 정도를 뺀 나머지 분량. 그러니까 이제 노바백스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백배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6월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시작되는 국민들의 그 전체적인 그 국민들의 한 3천만 명 가량이 일제히 맞는 그 시점에는 맞을 수 있는 백신과 맞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분기 안에 그 한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다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이제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고요. 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누가 먼저 맞느냐, 그 다음에 물량은 초반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미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맞는 인력은 5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맞는 인력도 50만 명 정도로 지금 그 배분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크게 뒤로 밀려서 뭐 맞지 못해서 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방지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백신 선택권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6월 이전까지는 백신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수급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백신도 그렇고 뭐 맞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백신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왜냐하면 이건 공공의료의 분야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내가 어디가 아파서 팔다리가 아파서 내 병원에 가서 내가 선택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의 아주 심각한 전염병을 막겠다는 예. 국가적 차원의 그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이 고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백신이 각각의 백신이 국민 수가 넘도록 충분히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네. 단일 백신을 맞게 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백신의 지금 그 중장기적인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효능이나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진 것은 없고요. 네. 예를 들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상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임상에서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예.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나는 특정 백신을 맞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 그 분들은 좀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료보험이나 이런 그 체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2월부터 인터넷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뜹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개개인에게 다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뭐 기한을 좀 정해 주세요 하면 본인의 날짜를 이렇게 뭐 특정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네.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하고 나서 맞게 되면 또 전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두 번 맞게 됐다는 그 증명서까지 다 발급이 되니까요. 예.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연락이 오는 대로 그대로 상담하고 따라주시면 아주 빠른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이스라엘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속도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은 앞으로 이제 20여일 뒤쯤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암 환자라든가 당뇨 또는 뭐 고혈압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맞으셔야 되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맞으시면 더 위험하거나 안 좋다는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으실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암도 굉장히 종류 다양하시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기대 여명이 너무 남지 않으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항암 치료가 계획돼서 항암 치료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뭐 면역력이라든가 컨디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신중하게 암 환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맞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이제 백신 접종 Q&A라고 해서 궁금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앓고 난 이후에 확진자도 이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확진자도 맞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 다 한번- 받고 난 완치자들 그렇습니다. 경우죠? 완치자들 경우에도 예. 그래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완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100% 안 걸리는 건 아니고 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재감염 사례도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한번 앓으셨던 분도 예방접종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이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백신의 종류가 다 달라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서로 다를 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백신을 시작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부작용 모니터링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좀 위중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기도 점막이 부으면서 호흡 곤란에 동반되는 그런 심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값이 한 15분 정도에 발생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는 2분에서 이제 늦어도 한 150분, 두세 시간 안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만 명 중에 11명이니까 10만 명당 1명 정도 이렇게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예. 모더나의 경우에도 한 40만 명 중에 1명꼴로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 흔하진 않지만 10만 명 중에 1명, 40만 명 중에 1명꼴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접종 기관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그런 이상 반응이 나올 때는 즉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예방접종을 맞고 한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럼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없는데 계속 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된 알려진 위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예방 접종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을 때는 사실 자신의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맞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당시 만약에 확진이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임상 시험 중에서 이제 그 당일날 이제 감염이 됐을 때 맞은 분들의 어떤 연구 사례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 백신을 한번 코로나를 걸렸던 분이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기보다는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은 보통 이제 1차 접종하고 나서 한 2주 후에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2차 접종을 맞고 한 2주 후에 이제 면역치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코로나 무증상으로 이제 걸렸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은 없지만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난다든지 감염력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맞으시고 나서라도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백신 또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정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7차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겠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맞게 될 백신의 종류, 접종, 장소,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가 공정성입니다.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 지위 고하, 빈부 격차, 국적, 성별 등을 놓고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종의 우선순위와 시기, 접종할 백신을 선정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전 국민 무료 접종도 이러한 원칙 하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K방역도 투명성 원칙 하에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백신의 도입부터 운송, 보관, 접종, 상황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소통 채널도 세심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백신 종류가 다양하고 보관, 유통이 까다로워 접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하고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부처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협력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에서 접종 상황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적 대사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백신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평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갈 코로나19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올 가을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백신 접종을 투명성 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예방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임박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임신부의 경우도 접종을 하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가요? 맞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임신부가 꼭 맞으셔야 되는 접종이 중에 하나라서 예. 네, 특히 이제 출산 후에 신생아에게 항체를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위해서도 이제 꼭 맞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임상 연구가 없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임신부도 괜찮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임신에서 또 임산부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그 신생아의 어떤 건강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모유 수유하는 분들께는 좀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연구 결과나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해외 사례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졌다, 뭐 안정세를 접어들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낮은 접종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접종을 일찍 시작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국민의 한 7% 정도가 예. 접종을 마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합쳐서 이제 투약된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7% 정도가 알려져 있고 지금 1월 14일에 한 3.5%였으니까 지금 접종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늦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60%를 목표로 한다면 이대로 가게 되면 뭐 한 20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가 접종 도수가 되어 있는데 14일 날 이제 5.5%였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 역시 영국 같은 경우에도 4-5달 지나야지 60-70%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접종률도 낮고 접종 속도도 좀 낮은 것이 좀 아마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말쯤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3월에는 이제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올해는 무리 없이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궁금한데 어제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예정돼 있는 학사 일정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는 개학 시점에 학교 방역 지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미 그 모든 지침들이 마련돼 있고 지난 한 해 학교 내 방역과 등교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하여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3단 만약에 개학 시점에 우리 사회가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전부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2단계면 2단계에 맞게, 1단계면 1단계에 맞게 가는 것인데 이제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그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원래는 이제 1, 2, 3학년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매일 등교는 가능하면 가겠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10대 10살 미만 발병률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학교 다닐 나이인 그 학교 내 감염 자체는 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그 시설이나 업종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았다는 게 이제 평가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돌봄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 어린아이 둔 어머님들한테는 사실 제일 큰 문제니까요.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3단계를 제외하면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을 조금 치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세분화됐고 평가 방법이라든가 수업 운영 방식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어제 발표한 교육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돌봄 문제가 해결돼서 환영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좀 겁난다. 이래서 학교를 가지 않을 그런 그 권리도 달라. 이래서 선택권을 달라라는 요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외국은 일부 선택권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유럽의 몇 나라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어차피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누굴 보내고 누굴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예. 교육부가 가능하면 그 등교와 원격 수업 자체의 기준이라든가 시행 방식을 좀 더 치밀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요.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게 효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교육부에서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삼은 데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 잠시 살펴봤지만은 학교에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자,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좀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 그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이 불안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건 그동안의 이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감염 위험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또 다른 통계를 봐서도 이제 초청소년이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고 대부분 이제 가족 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네. 높았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작년에 이제 학교 방역했던 것처럼 이제 증상이 좀 의심되는 학생들은 등교시키지 말고 이제 코로나 조기 검사를 좀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판단해서 해당 학교는 이제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네.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이런 작년에 했던 방역 수칙을 좀 올해에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또 고3도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을 잘 따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감염 위험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좀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또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19 검사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뭐 타액 검사 같은 거는 좀 어떨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깊이 넣지는 않더라도 뭐 간단하게 뭐 부모님이 해서 그러면 이제 검체만 이제 모아서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료진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좀 학교 방역을 잘 지켜나가면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원격 수업도 더 지금 뭐 기가 인터넷도 설치하고 융합형 교육을 더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좀 교육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통계 정부에서 제시한 그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각급 학교별로 해서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감염됐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게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집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집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내 감염이 위험도가 높을 때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학교 내 전파 가능성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이 더 위험한 건 더 위험하거나 안전한 건 아닌데 원격 수업 해서 또 학교 내 전파가 좀 적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교육 당국에서도 감염 위험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또 밀집도를 조정하는 그리고 교육 공간을 늘려서 또 보조 교사를 충원해서 학생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3차 대유행은 계절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3월에 이제 개학이 시작되면 그때는 봄이기 때문에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런 계절적인 영향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봄, 여름을 다 겪어봤지만 감염이 계속 위험성은 있지만 겨울보다는 그래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환기도 쉽고 자외선 조사량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역에서는 좀 유리한 계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